은혜를 갚은 도둑.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농사를 지어도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요. 어느 해 겨울, 식량이 없어 식구들은 내리 사흘을 굶게 되었어요. 밥을 달라고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축 늘어져 잠만 잤지요. 이러다가 식구들 모두 굶겨 죽이겠구나. 가난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마을 부자 김첨진의 집으로 곡식을 훔치러 갔지요. 김첨진의 고가는 안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을 훔쳐내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김첨진의 곳간에 숨어들어 곡식을 자루에 넣었지요. 가득 채운 자루를 메고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술익은 냄새가 솔솔 코를 찔렀답니다. 살펴보니 곡간 구석진 곳에 묻어놓은 독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이게 얼마 만에 맡는 술 냄새인가? 가난한 사람은 술 냄새를 맡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퍼마셨어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김첨지 부인이 아침을 지을 쌀을 가지러 곳간에 갔다가 웬 낯선 사람이 쌀자루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식구들에게 알렸지요. 김첨지는 한 걸음에 곳간으로 달려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배를 골아 죽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잘못을 빌었지요. 아직 물건을 훔쳐내가지 않았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김첨지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였어요. 그리고는 쌀과 보리 몇 가마를 소에 실어주었지요. 도둑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답니다. 이듬해 봄, 가난한 사람은 식구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골에 주인이 없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논과 밭을 일구어 산골로 간 지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첨진에는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김첨진은 무명을 사다가 강원도 땅으로 팔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보고는 이런 산골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이 집에서는 무명을 많이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집주인은 방에서 나오다가 김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 사람은? 주인은 너무도 반가워 얼른 김첨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김첨지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주인장 되십니까? 무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천석군 부자가 무명 장사를 하다니. 옷차림과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구나. 주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하였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나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혹시 밤나무골 김첨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김첨지는 고개를 들어 집 주인을 자세히 보았지요.
여전히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댁의 곳간에서 곡식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자 김첨지는 어리둥절하였어요. 그때 김첨지가 아니셨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무명을 발로 다니십니까? 김첨지는 집안이 망한 이야기며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지요. 얘기를 듣고 난 주인은 김첨지의 무명을 모두 샀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두둑하게 주어 살림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땅 속에 있던 은 항아리. 옛날 어느 해 봄이었답니다. 산꼭대기에 먹구름이 깔리더니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지요. 잠시 후 먹구름이 걷히며 맑게 갠 하늘이 구름 사이로 드러났어요. 방문을 열고 두 아들과 어머니가 밝은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 형제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렇게 먹구름이 거치듯이 이 어지러운 세상도 맑게 개었으면. 어머니는 아이들이 착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도 많았지요. 쓸데없는 걱정은 말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처마 밑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예전에 듣던 빗물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처마 밑으로 가까이 다가간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지요. 이건 땅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아닌데 말이야. 어머니는 빗물이 떨어지는 땅을 파보았어요. 아니, 이건? 땅 속에는 솥뚜껑이 묻혀 있었지요. 더 깊게 파보니 항아리도 묻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머리를 숙여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아이고 뭐니? 깜짝 놀란 어머니는 뒤로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넋을 놓고 있는데 아들 학성이가 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서둘러 뚜껑을 닫고 다시 흙으로 덮었지요.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친정오빠가 찾아왔지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이 되어 달려왔다.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를 부른 것은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시골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뜻밖의 말에 친정 오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절 좀 도와주세요. 친정 오빠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래야 누에치고 길쌈하는 것이니.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알았다. 뽕나무가 많고 목화밭과 산밭이 많은 곳이면 되겠구나. 어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집은 오막살이라도 좋아요. 어서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며칠 후 어머니와 아들 형제는 고향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뽕나무가 많고 산밭도 있는 곳이었어요. 외삼촌은 집 한 채를 사서 이사를 시켜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들 형제를 데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자연 속에서 닭, 염소, 송아지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누에를 기르고 길쌈도 하였답니다. 두 아들은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봄이 오면 삼씨를 심고 뽕나무를 가꾸었지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컸답니다. 어머니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였지요. 얘들아, 하늘이 푸른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뽕밭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푸르게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요? 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였어요. 형은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이 푸른 것은 끝없이 높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늘처럼 뜻을 높이 세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데리고 텃밭에 걸음을 주었답니다. 아이, 너무 더럽잖아. 막내 아들이 인상을 찡그리며 입을 삐죽거렸어요. 얘야, 걸음 냄새가 구수하지 않느냐? 어머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막내 아들은 대답 대신 머리를 긁적였지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사람은 손에 흙을 묻히고 걸음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이 진실해지는 것이란다. 세월은 흘러 어머니가 환갑날을 맞이하였어요. 잔칫날에는 어여시 자란 두 아들과 외삼촌이 참석했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의 땀으로 차려진 상은 진수성찬이었지요. 어머니는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오늘에야 그때의 일을 털어놓을 수 있겠군요. 그때의 일이라니? 외삼촌이 의아한 듯 물었답니다. 20년 전 고향에서 갑자기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 말입니다.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누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때 왜 별안간 이사를 한 것이냐? 새삼스럽게 옛일이 생각났던 외삼촌이 다그쳤어요. 사실은 그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더니 처마 밑으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빗물 소리가 예전과 다르기에 땅을 파보았지요. 땅을요? 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땅 속에 솥뚜껑과 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은 항아리 안에는 은이 가득했어요. 아니, 은 항아리였다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게 아니냐. 외삼촌과 두 아들은 좀처럼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나는 그 재물이 두려웠어요. 은 항아리를 팔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건 옳지 못한 일이지요.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참되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횡재하는 재물보다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보세요. 만약 그때 은 항아리를 차지했더라면 오늘의 기쁨은 없었을 게 아닙니까?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어요. 외삼촌과 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남편 잃은 부인의 절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에 충청도 온양 땅에 이 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찬 딸이 있어 청주 고을 병사 민 아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답니다. 덧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어요.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내었지요.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답니다.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인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들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옛날부터 하루 정이 100년 간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나 겨우 식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이지요.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어쨌든 딸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서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어요.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답니다.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지요. 그동안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꼭 맞춰 지성껏 지내었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의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언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하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안 들을 리는 없었지요. 아니, 기특한 며느리의 청이라기보다는 실상 한 가정의 큰 문제이며 또한 시급히 정해야 되는 일이었답니다.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자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6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영리하였지요.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했답니다.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해서 과부인 신부로 민신의 집안에 들어온 지 언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지요.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누려온 덕분이었어요.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답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어요.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 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그것을 느끼고 새삼 자세를 고추 앉았지요.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밭것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실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지요.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숨져 있었지요. 이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답니다. 그런 줄 모르는 양아들은 머리맡에 남은 약사발을 먼저 발견하고 대경실색하였답니다. 어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주었어요.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하여 너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신의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란 때문이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바삐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이랍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주었지요.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전날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되었답니다. 백두산 천지에 숨겨진 장수검. 어느 먼 옛날이었어요.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봉화대에 불길이 솟아올랐답니다. 나라의 북쪽 변방에서 알려오는 급한 신호였어요. 잠시 후 궁궐로 파발꾼이 화살처럼 달려왔지요. 남쪽 바다 기슭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궁궐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신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을 훑어보았답니다. 여러분, 남해안과 북쪽에 갑자기 왜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갑작스런 일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잠자코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 임금님, 우리 신하들은 그동안 평안한 날을 보내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듯하옵니다. 장공이 한 걸음 나서며 아뢰었어요. 당장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임금님, 나라의 왜적이 침입한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장수가 대답하였어요. 그때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어뢰옵니다. 지금 백두산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장수검이 없어졌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임금님은 길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검이었어요. 그 검만 있으면 어떤 왜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장수검이 없어지자 갑자기 왜적들이 쳐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래, 그 장수검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더냐? 왜적의 침입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장수가 없다 하여 하늘에서 장수검을 백두산의 천지 속에 깊이 간직했다 하옵니다. 신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 천지 속이라고? 이게 무슨 일인고? 장수검을 꼭 찾아야 하옵니다. 장공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어요. 다들 듣거라. 장수들을 뽑아 왜적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보내도록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장수검은 찾아와야 한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재주가 뛰어나고 용감한 장수 33명이 뽑혔답니다. 장공이 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화살을 사용하도록 해라. 임금님은 금으로 된 활촉이 달려있는 화살 3개를 장공에게 주었답니다. 33명의 장수들은 백두산으로 떠났어요. 백두산 가까이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덮였답니다. 폭포의 물기둥이 바람에 휘날려 하늘 위로 뻗어올랐어요. 백두산 신령님이시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천리길을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잠시 후 시꺼먼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장수들은 벼랑길을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장수들이 여기저기에 주저앉을 때였어요. 33명의 장수들이면 천군 만마도 물리칠 만한 큰 힘이다. 너희들이 장수검을 건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장수들은 다시 힘이 났답니다. 장공, 화살을 쏘십시오. 장공은 임금님이 준 화살을 힘껏 날렸어요. 휙! 화살이 절벽의 밑동에 박히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휙!
두 번째 화살은 절벽의 중앙에 박히면서 큰 소리가 나더니 반대편 하늘을 갈라놓았지요. 휙! 마지막 화살은 절벽의 위에 박히면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의 땅이 우지직 갈라졌어요. 땅은 내려앉고 산만한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커다란 돌대문이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백두산 천지를 비추었답니다. 천지를 본 장수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때였지요. 너희들은 누구인데 이 천지의 돌문을 두드렸느냐? 백발의 백두산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저희들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장수검을 찾으러 온 33명의 장수들입니다. 백두산 신령은 장수들을 빙빙 둘러보았어요.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줄 장수를 기다렸다. 너희들이 뜻을 품고 찾아왔으니 어서 이 장수검을 건져보아라.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었어요. 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장수들을 휘감았지요. 얼마 후 구름이 말끔하게 거치자 천지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구쳤어요. 어떤 장수가 유심히 천지에 끓는 물을 보았답니다. 장수는 기름 종이로 봉한 단추만한 보석알을 입에 넣었다가 힘껏 뱉었어요. 보석알은 천지 가운데에 떨어졌지요. 장수는 어느새 하얀 얼음 옷을 입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답니다. 보글보글 끓던 물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어요. 오호, 끓던 물이 식었구나. 신령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세웠답니다. 순간 요란한 소리가 절벽을 흔들더니 시퍼런 물기둥이 솟구쳤어요. 잠시 후 물기둥 위로 용왕이 나타났지요. 너희들의 뜻은 갸륵하나 용궁 속에 있는 장수검은 해동국의 보물이므로 무술이 뛰어나거나 지혜만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수검은 사람됨까지 갖춘 대장군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용왕님, 저희에게 장수검을 돌려주십시오. 장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지키면 장수검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수검을 건져낼 장수가 나기 전에는 나라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용왕의 말은 하늘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답니다. 비록 장수검을 얻지 못하였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때를 기다리면 장수검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니라. 용왕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사라졌어요. 33명의 장수들은 무릎을 꿇고 용왕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지요. 지금도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는 천지 기슭 용바위에 가면 흰 차돌에 그때 천지의 용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담긴 큰 비석이 있다고 한답니다. 메기의 꿈. 옛날에 메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800년이나 오랫동안 살았어도 한 번도 꿈을 꾸어본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꾸었지요. 무슨 꿈인고 하니 10사람이 자기를 모셔다가 큰 관을 씌우더니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금띠를 둘러주며 호령 한번 크게 지르게 한 다음 어두운 방에 들어앉히고 흰 구름을 뭉게뭉게 일게 하더니 이번에는 차돌 방아를 찧어 다시 붉은 고개를 넘기더니
노적관을 씌우는 꿈이더래요. 꿈도 처음 꾸는 꿈이지만 꿈이 보통 아무나 꾸는 꿈 같지 않아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꿈이 아닐까 하고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가서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해보라 하였지요. 그러니 망둥이가 썩 나서서 참 좋은 꿈일세. 자네 오래 살더니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꿈인걸. 10사람이나 와서 모셔다가 관을 씌우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큰 소리로 호령을 하게 했다니 용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어두운 방에 들어 앉혔다는 것은 용이 비를 주려고 먹구름으로 하늘을 덮은 것이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난 것은 나를 개게 하는 것인데 용이 아니고는 이런 조화를 부릴 수가 있겠나. 그리고 그 차돌 방아를 찢고 붉은 고개를 넘은 것은 가만히 있자. 차돌 방아를 찢고 붉은 고개를 넘는다. 차돌 방아라. 차돌 방아. 그건 어쨌든 꿈은 용이 되는 꿈일세. 라고 하였지요. 별 재주도 없는 것이 해몽해준다고 남보다 먼저 촐랑대고 나서서 말하다가 끝도 맺지 못하고 낑낑거리는 망둥이를 보고 다른 고기들이 웃어대니까 망둥이는 그만 무안해서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가 그 꿈 해몽 내가 해줌세 하고 나서더래요. 10사람이 모시는 것은 사람이 두 손으로 잡는 것이고 큰 관을 씌우는 것은 다래끼에다 집어넣는 것이고 좋은 자리에다 앉히는 것은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금띠를 두르는 것은 칼을 갖다 대고 베는 것이고 호령 한마디 크게 지르게 하는 것은 죽느라고 찍소리 내게 하는 것이고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것은 솥 안에 집어넣은 것이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것은 불을 떼서 김이 오르는 것이고 차돌 방아를 찢는 것은 입안에서 이빨에 치 씹히는 것이고 붉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이고 노적관을 씌우는 것은 똥이 되어 나오는 것일세. 하고 해몽해 주었어요. 매기는 이 말을 듣고 좋은 꿈을 흉측하게 해몽해 준다고 그만 골이 나서 가자미의 눈퉁을 한 대 탁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가자미의 두 눈이 한 대로 모였지요. 가자미도 화가 나서 낙지를 찾아가서 매기한테 되게 얻어맞았다는 말을 하고 같이 가서 분풀을 해달라고 하였어요. 낙지는 그러라고 하고 같이 가는데 잘못하다가는 매기한테 눈을 얻어맞을지 몰라 미리 눈을 빼내서 꽁무니에다 달고 갔지요. 그리고 가자미하고 한 통이 되어서 매기 대가리를 짓밟고 입을 귀 밑까지 쫙 찢어 놓았어요. 병어가 이런 꼴을 보고 우스워 죽겠는데 크게 웃었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몰라서 입을 오므리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병어는 입이 조그마해졌대요. 매기의 머리가 납작하고 입이 큰 것이라든가 가자미의 두 눈이 한 대로 모이고 낙지의 눈이 꽁무니에가 박혀 있고 병어의 입이 조그맣게 된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수달은 누구 것. 어느 가난한 산쟁이가 설을 셀 돈이 없자 족제비라도 잡아 팔 생각으로 산속으로 갔답니다. 산쟁이는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 족제비 굴 하나를 찾아 파헤쳤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족제비 대신 수달이 뛰쳐나왔어요. 옳지, 저 수달을 잡아 가죽을 팔면 값이 꽤 나가겠는걸. 옛날부터 수달 가죽은 아주 귀해서
족제비 털가죽의 몇 배를 받고 팔 수 있었지요. 그래서 산쟁이는 수달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뒤쫓았어요. 수달은 마을로 달아났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수달을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서 그 수달을 내놓지 못해. 산쟁이는 얼른 달려가 개에게서 수달을 뺏으려 하였지요. 그러자 개 주인이 나타나 가로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요? 내가 잡으려던 수달을 당신 개가 가로채 갔소. 그러니 좀 돌려주시오. 개 주인은 수달을 보자 산쟁이에게 주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라고요? 수달을 잡은 건 바로 우리 개요. 우리 개가 잡은 걸 달라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실 그 수달은 내가 산속에서 발견하여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요. 설셀 돈을 마련하려고 쫓아다니다가 간신히 잡게 된 것이니 부디 돌려주시오. 산쟁이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개 주인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서로 자기 것이라며 다투다 마침내 개 주인이 말하였지요. 좋소. 그럼 누가 진짜 임자인지 관가에 가서 재판해 봅시다. 그러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 하나가 말하였어요. 마침 주막에 이웃 마을 사또께서 들러 계신다고 하니 멀리 갈 것 없이 그리로 가보는 게 어떻겠소? 그럼 당장 가봅시다. 그때 이웃 마을의 사또는 잠시 쉬면서 동네 아이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원님놀이 하는 것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또 앞에 나타나 사또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였지요. 사또나리, 제가 수달을 발견해서 마을까지 쫓지 않았다면 걔가 어떻게 수달을 잡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집 개가 수달을 잡지 않았다면 저 산쟁이는 수달을 놓쳤을지 누가 압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판단이 얼른 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전에 원님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할까 궁금해졌지요. 나는 이웃 마을 사또이다. 지금 이 마을 사또는 바로 저 아이니 저리 가서 아래 거라. 사또의 말에 사람들은 사또의 속뜻이 뭘까? 저런 어린아이가 무얼 알까 하며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어린 사또는 서슴없이 판결을 내렸어요. 듣거라. 산쟁이는 수달을 쫓았고 개는 수달을 잡았다. 그런데 산쟁이는 수달의 가죽을 얻으러 쫓아갔고 개는 고기를 먹으려고 잡았으니 가죽은 산쟁이에게 주고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과연 현명한 판결이로다. 사또가 듣고 보니 정말 옳은 판결이어서 곧 명을 내렸지요. 여봐라, 어서 사또의 분부대로 하여라. 구경꾼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산쟁이도 기뻐하였어요. 사실 개 주인도 수달 가죽이 욕심났지만 이치에 맞는 판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사또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어린 사또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늙은 용이 준 연꽃. 어느 이른 새벽 큰 돛담배 한 척이 포구를 떠났답니다. 당나라로 가는 사신이 탄 신라의 배였지요. 임금님의 첫째 가는 신하 양패공과 그 신하를 호위할 활 잘 쏘는 무사 5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맑고 잔잔한 날씨에 바람도 알맞게 불어서 배는 정말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 배가 남쪽 바다를 지나 어느 조그만 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벼란간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배는 마치 물 위에 뜬 가랑잎처럼 마구 흔들렸지요. 이대로 가다간 금방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돛을 내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배를 섬으로 몰고 갔어요. 섬에서 파도가 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가까스로 배를 모래밭에 끌어올려 놓고 모두들 섬 위로 올라갔어요. 아름다운 섬이었답니다. 섬 한가운데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맑고 검푸른 물이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파도가 멎지 않았답니다. 열흘 가까이 기다려도 여전히 파도가 사나워 섬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 임금님의 첫째 가는 신하가 말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호수가 신비스러워 보이니 파도를 멈춰달라고 한번 빌어볼 수밖에 없겠소. 그래서 모두들 호숫가에 모여 정성껏 빌었답니다. 그때 벼란간 호숫물이 용솟음 치며 들끓어 오르다 잔잔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날 밤 양패공의 꿈속에 수염이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 너희들 가운데 활 잘 쏘고 용기 있는 무사 한 명을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도록 하거라. 그렇게만 하면 바다가 곧 고요해질 것이다. 하고 일러준 후 사라져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양패공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활을 잘 쏘고 용기가 뛰어나더냐? 나무 조각 50개에 저희들 무사 50명의 이름을 각각 적어 물에 띄어 제비를 뽑으시면 될 것입니다. 가라앉는 나무 조각의 임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무사 50명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을 호수에 띄우자 그 가운데 하나가 가라앉았어요. 누구의 이름이 가라앉았느냐? 고타지 올시다. 고타지의 활솜씨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말하였어요. 고타지가 누구냐? 빨리 나와 보거라. 양패공이 말하자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 선뜻 앞으로 나왔어요. 호랑이 눈썹에 굳게 담은 입술이 벌써 다른 무사들과는 뛰어나게 달라 보였지요. 아까운 인물이로군. 그러나 할 수 없는 노릇이야. 여봐라, 겉하지만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배를 타라. 하고 양패공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리고 겉하지에게 말하였어요. 너는 혼자 이 섬에 남아 있어야겠다. 너를 남겨놓아야 파도가 잔잔해진다니 그렇게 알거라. 겉하지만 남겨놓고 모두들 재빨리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정말로 바다가 잔잔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겉하지는 기가 막혀 멍하니 떠나가는 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배가 까마득히 사라져버리자 겉하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힘껏 싸워 살 길을 찾아야만 하겠다고 결심하며 호수를 둘러보고 있는데 벼란간 호수 한가운데가 또 용솟음 치며 들끓어 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모를 호수 속에서 난데없이 억새꽃 같은 흰 수염이 달린 노인이 나타났어요. 겉하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놀라지 마오.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용왕이에다. 그대를 혼자 남게 한 것은 모두 내 뜻이었소. 날마다 해 뜨는 아침이면 늙은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상한 주문을 외며 이 호수를 3번 돌곤 하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 늙은 중은 이때를 기다려 내 자식들의 간을 차례차례 빼먹었소. 이제 나와 아내와 막내딸만 남게 되었소. 용왕이 거타지에게 말하였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늙은 중이 또 반드시 내려올 것이니 그때 그대가 그 늙은 중의 머리를 활로 쏘아주기 바라오. 그 늙은 중만 죽여준다면 그대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내 막내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소. 활 쏘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껏 싸워보겠습니다. 거타지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튿날 아침 해뜰 무렵이 되자 정말로 하늘 저편에서 늙은 중 하나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며 호숫가를 돌기 시작하였지요. 늙은 중이 어느새 3바퀴째 돌려고 할 때 바위 틈에 숨어서 귀에만 엿보고 있던 거타지가 마침내 힘껏 화살을 당겼답니다. 딱! 화살이 늙은 중의 머리를 꿰뚫는 순간 큰 여우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중이 아니라 100년 묵은 여우였지요. 여우가 죽자 곧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 노인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노인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고맙소. 이 연꽃을 받으시오. 내 막내딸이요. 가슴 속에 품고 고향으로 가서 꺼내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그대의 짝이 될 것이요. 거타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연꽃을 받아 가슴 깊이 간직하였어요. 당나라로 갔던 신라배가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섬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지요. 벼랑간 또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섬에 멈추게 하였어요. 이번에는 거타지가 배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해졌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타지가 품속에서 연꽃을 꺼내보자 연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였어요. 얼마 뒤 아가씨는 거타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사슴의 발이 뚫어놓은 석굴. 사슴과 새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왕국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사슴과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어요. 평화롭던 왕국이 쓸쓸하고 삭막해졌지요. 사슴과 새들은 구렁이를 없애려고 회의를 하였어요. 힘을 합쳐 구렁이와 싸워야 합니다. 안 돼요. 앉아서 머리만 돌려도 꼼짝없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놈과 싸웠다가는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사슴과 새들은 무서워서 몸을 떨었지요. 그럼 이사를 가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지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의견은 이처럼 제각각이었어요. 금사슴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슴과 새들은 우두머리인 금사슴을 그리워하였어요. 금사슴은 왕국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었답니다. 또 용감하고 날렵하였지요. 그런데 그 금사슴은 지금 남쪽에 있는 사슴 왕국에 가고 없었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뿔이 길쭉한 사슴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 왕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우두머리인 금사슴이 해결했소. 그러나 지금은 금사슴이 없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무슨 방법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사슴들과 새들은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금사슴의 부인 꽃사슴은 총명하고 지혜롭소. 꽃사슴이 가장 영리한 두루미를 데리고 구렁이를 찾아가서 좋은 말로 달랜 다음 금사슴이 오면 다시 해결하는 건 어떻겠소? 찬성이요. 사슴들은 발을 탁탁 구르고 새들은 날개를 푸드덕거렸어요. 날이 밝자 꽃사슴은 두루미를 불렀답니다. 네가 먼저 가서 구렁이한테 전하여라. 두루미가 떠나자 꽃사슴은 그 뒤를 따라 나섰답니다. 구렁이는 앉아서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왕국의 대표 꽃사슴입니다. 오늘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소. 두루미가 먼저 가서 구렁이에게 알렸어요. 잠시 후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다가갔지요. 시큰둥하던 구렁이가 꽃사슴을 보더니 웃음을 띄었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바칠 테니 우리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았으면 하오. 꽃사슴은 차분하게 말하였어요. 그 조건을 들어주면 나의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가? 구렁이는 껄껄 웃으면서 꽃사슴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조건이요? 그거야 간단하지. 마음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꽃사슴은 걱정이 되었지만 태연한 척 했답니다. 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 꽃사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나는 사슴이고 당신은 구렁이요. 더군다나 나는 결혼을 했으니 그럴 순 없소. 꽃사슴은 천천히 얘기하였어요. 제 생각에도 다른 짝을 찾는 게 옳을 것 같소. 옆에 있던 두루미도 꽃사슴의 편을 들었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번개처럼 꼬리를 들어 꽃사슴을 칭칭 감았지요. 꽃사슴을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두루미는 푸다닥 하늘을 날아올라 비명을 질렀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사슴이구나.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대로 죽겠느냐? 꽃사슴은 식은땀이 났답니다. 정말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풀어주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구렁이는 꽃사슴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꽃사슴은 뒷발로 구렁이의 꼬리를 긁었답니다. 순간 몸을 감았던 구렁이가 저절로 풀렸어요. 꽃사슴은 재빨리 껑충껑충 도망을 쳤지요. 이런 못된 것, 어딜 도망가느냐? 구렁이는 약이 올라서 독을 쫙 내뿜었어요. 꽃사슴은 구렁이의 독을 맞고 쓰러졌지요. 사슴과 새들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사슴과 새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였어요. 어미를 잃은 애기 사슴은 금사슴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금사슴이 돌아왔다. 금사슴이 돌아왔어.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금사슴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새끼 사슴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답니다. 이럴 수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꼭 구렁이를 혼내주고 왕국을 지키겠노라. 금사슴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사슴과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금사슴은 구렁이를 찾아갔지요.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발을 바위에다 대고 톡톡 쪼았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구렁이를 향해 내려갔지요. 구렁이를 보자 오른쪽 뒷다리로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구렁이는 머리를 다쳤지만 몸으로 금사슴의 허리를 감았어요. 이때 사슴과 새들이 구렁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사슴은 발로 차고 새들은 주둥이로 쪼았답니다. 결국 구렁이는 커다란 몸을 쭉 늘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세게 구렁이의 머리를 밟았던지 땅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지요. 금사슴은 다리를 빼느라고 땅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그 자리에 크기가 작고 속이 넓은 석굴이 생겼답니다. 사람들은 이 석굴을 사슴의 발이 뚫어놓은 것이라고 하여 녹제동이라고 지었다고 한답니다.